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평양 중심 구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그곳에서 말이죠. 보위부 수행원들이 그녀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는 동안 그녀는 절대 엮여선 안 될 한 남자와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설주입니다. 저는 평양 중심 구역에 살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신분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특권의 정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감옥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됩니다. 보위부 소속 여성 수행원이 방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옷을 고르고 표정을 살핍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운지, 걸음걸이가 바른지,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기록하죠. 수행원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하루가 문장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아침 기상 시간, 세수하는 시간, 옷 입는 속도까지요. 전화기는 제 손에 있지만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분석되니까요. 문자 하나, 통화 10초 모두 보고서가 됩니다. 누구와 몇 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목소리 톤은 어땠는지까지 기록되죠. 한 번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틀 뒤 그 통화 내용이 보고서로 작성됐어요. 감정 기복 있음이라는 코멘트와 함께요. 그 뒤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면 평양 거리가 보입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풍경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곳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동선은 관저에서 공식 행사장까지 차량 안에서 건물 안으로만 이동하죠. 평양 시민들도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권력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식사 시간마다 음식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극물 검사죠. 그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감시하는 또 다른 눈일 뿐이에요. 음식을 먹는 속도, 남긴 반찬, 식사 중 표정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불안하다고 보고되고 천천히 먹으면 식욕 저하라고 적히죠. 심지어 젓가락을 놓는 위치까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조용한 게 아니에요. 관저 곳곳에 설치된 감시 장비들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소리까지 듣는 마이크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잠꼬대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이죠.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때론 일부러 잠을 줄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묻겠죠.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느냐고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택된 겁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되는 건 영광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거부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수락하는 순간부터 제 과거는 지워지고 제 미래는 당에 의해 결정됩니다. 친구도 취미도 생각도 모두 검열 대상이 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미소를 지었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카메라 앞에선 늘 행복한 표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운명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어딘가에서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거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요. 사흘 뒤 그 문서가 최종 결재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삶이 곧 끝날 거라는 사실도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외교 행사장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동선을 조율하던 수행 간부였죠. 이름도 직책도 공개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교부 의정국 소속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평양에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름 없이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처럼 충성 맹세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정확하게 처리했죠. 그 침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관저 근처였습니다. 차량 배치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보위부가 보낸 겁니다. 제 주변 인물들을 점검하러 온 거죠. 그날 그 남자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단 3초였지만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이 사람도 감시당하고 있구나. 세 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공연장에서 다시 봤어요. 이번엔 경호라인 배치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죠. 그때 그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딱 4글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반응하는 순간 둘 다 끝이니까요. 넷째 만남부터는 계획이 됐습니다. 공식 일정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었죠. 외교 차량 점검, 행사장 사전 답사, 경호 동선 협의. 명목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누가 숙청됐는지, 어떤 라인이 위험한지, 보위부가 누구를 조사 중인지요.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주변 정보를 알았고 저는 최고 지도자 측근의 동향을 알았어요. 서로의 침묵을 지켜주는 공범 관계였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끝나는 구조였죠. 대화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한 문장 이상 주고받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죠. 평양에선 감정 표현이 곧 증거니까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외교부 김 과장 사라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즉시 삼켰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위험해진 겁니다. 보위부는 반복되는 접촉을 눈치챕니다. 우연히 3번 이상 반복되면 조사 대상이 되죠.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거 명단이죠. 평양에서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명단에 오른다는 건 한 가지 의미입니다.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남자와 엮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였구나. 평양에선 침묵도 조심도 소용없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이미 유죄니까요. 사흘 뒤면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남자도 같은 운명이죠.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출근하던 비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선 질문하는 순간 의심받으니까요. 이틀 뒤엔 운전수가 바뀌었습니다. 10년간 제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새 운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운전수가 아니라 감시자구나. 그 다음 주엔 관저 경비원이 교체됐습니다. 한꺼번에 5명이요. 얼굴을 익힐 틈도 없이 또 바뀌었습니다. 평양에서 이런 식의 교체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누군가 제거되고 있다는 신호죠. 외교 연락책도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가 알려줬어요.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책 김철수 행방불명. 가족도 함께 사라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까지 사라진다는 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뜻이니까요. 보위부 수행원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공손했어요.
하지만 이젠 눈빛이 차갑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속도도 빨라졌죠. 수첩을 넘기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뭘 하든 적고 제가 뭘 말하든 적었어요. 공식 행사 일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갔는데 이젠 한 번도 안 나가는 주가 생겼어요. 평양에선 노출 감소가 곧 권력 약화입니다. 최고 지도자 부인이 대중 앞에 안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어느 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차단된 겁니다. 저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가 왜 안 되냐고요. 수행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첩에 뭔가 적었죠. 관저 내부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짧아졌죠. 평양에선 몰락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끌려갑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살아남으려는 거라고요. 그 남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외교 행사 사전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죠. 차량 뒤편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 주변 인물 12명 조사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명이면 제 측근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서, 운전수, 연락책, 경비원. 모두 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 차례구나. 직감했죠. 평양에서 숙청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요. 보위부 요원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재판도 변명도 없죠.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걸요. 결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였죠. 하지만 실행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국경은 지도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평양 중심 구역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살았어요. 북한 땅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행증이 있었지만 실제론 관저 밖 10m도 자유롭게 못 나갔습니다. 국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외교 차량 점검 명목으로 만났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가야겠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 한마디로 우리는 공범이 됐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외교 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양 외곽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을 배치하고 검문소를 통과해 외곽까지 나간 뒤 그곳에서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문제는 검문소였습니다. 평양 진입로마다 있어요. 신분증 검사, 차량 검사, 동승자 확인까지 철저합니다. 특히 제 차량은 더 까다로웠죠. 최고 지도자 측근 차량이니까요.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그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가짜 일정표, 외교부 공문서, 위장 신분증까지요. 서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표정, 목소리, 시선 하나로 들통나니까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흘 뒤였죠. 제거 명단이 결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관저에서 못 나갑니다. 보위부 차량이 먼저 오니까요. 시간은 새벽 4시. 교대 근무 시간대라 검문소 경비가 가장 느슨한 때였습니다. 짐은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도 들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옷도 평소 입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휴대폰도 두고 가야 했죠. 위치 추적되니까요. 제가 가져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신분증이요. 그것조차 나중엔 버려야 했지만요. 리허설은 없었습니다. 연습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재시도는 없죠. 보위부가 즉시 출동하고 국경은 완전 봉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나리오를 수백 번 돌렸어요. 검문소에서 뭘 물어볼까? 경비병이 제 얼굴을 알아볼까? 무전기로 확인 전화가 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표정을 연습했죠. 무표정, 자연스러운 미소, 지루한 얼굴. 검문소에서 쓸 표정들이었습니다. 3시 50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관저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죠. 문을 닫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구나. 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익숙한 건물들, 거리, 사람들. 저는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곳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차단기, 초소, 경비병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차창을 비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봤죠. 긴장한 표정은 금물이니까요. 그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외교부 공문서, 일정표, 신분증까지. 경비병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읽었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 창문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비병이 제 얼굴을 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죠. 당당해야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경비병이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떨리는 걸 숨기려고요. 그 남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신원 확인, 목적지 확인, 동승자 확인. 경비병이 다시 차량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뒷좌석 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비병이 말했어요. 신분증 확인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비병이 받아서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경비병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곽 시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죠. 경비병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차단기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시 초소로 갔습니다. 또 무전기를 들었죠. 이번엔 통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4시 15분. 15분째 검문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앞을 봤어요. 경비병이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경비병도 함께였죠. 둘이서 차량으로 왔습니다. 트렁크를 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경비병들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죠. 경비병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외교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차량 주변을 돌며 점검했어요. 타이어, 하부, 옆면까지. 뭘 찾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끄는 건지도 몰랐죠.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경비병이 운전석 창문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지 마시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경비병이 손을 들어 통과 신호를 보냈어요.
그 남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100m, 200m, 500m. 평양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줄어들었어요. 건물도 낮아졌죠. 도로 양옆으론 어둠만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문소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평양 외곽엔 검문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국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외곽 마을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었죠. 차를 세웠습니다. 빈 창고 뒤편이었어요. 그 남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국경까지 80km. 하지만 직선거리일 뿐이었죠. 원래 계획은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두만강 상류 쪽이요. 수심이 얕고 경비가 덜한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무전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쪽 루트 봉쇄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이부가 움직인 겁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았죠. 관저 직원들이 신고했을 거예요. 평양 전역에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국경 경비대도 통보받았을 거고요. 우리 얼굴이 사진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지도를 다시 봤어요. 손가락으로 다른 경로를 짚었습니다. 습지 우회 루트였죠. 강이 아니라 산과 습지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경비가 없는 대신 지형이 험했어요. 차를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턴 걸어야 했죠. 차량은 추적당하니까요. 위성으로도 보이고 검문소 기록에도 남습니다. 저는 신발을 확인했어요. 운동화였습니다. 80km를 걷기엔 부족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첫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해가 떴어요. 햇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걸었어요. 그 남자가 앞장섰죠. 길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닌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오전 9시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숨었습니다. 마을을 우회해야 했죠. 사람들 눈에 띄면 신고되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바로 보안서에 알립니다. 그게 생존 방식이니까요. 마을을 지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숲속으로 크게 돌아갔어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겼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가 오고 있을 테니까요. 정오에 습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상으론 작은 습지였어요. 하지만 실제론 달랐습니다. 끝이 안 보였죠. 물과 진흙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 막대기로 깊이를 확인했어요.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습지를 우회하려면 하루가 더 걸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건너기로 했죠.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이 진흙에 빠지면 못 빼니까요.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갑고 진흙이 끈적였습니다.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어요. 발목이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죠.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습지를 빠져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옷도 머리도 얼굴도. 저는 물로 씻었습니다. 작은 개울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씻었죠.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5시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 철조망이었어요. 높이 3m짜리 철조망. 그 뒤로 북한 경비초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병이 보였거든요. 막루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져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기가 물었어요. 온몸이 가려웠지만 긁을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들키니까요.
밤 8시에 움직였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철조망 우회 구간으로 갔습니다. 경비초소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죠. 그곳엔 철조망이 낡았습니다. 그 남자가 철사 절단기를 꺼냈어요.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딱딱.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초소 불빛이 보였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끊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크기였어요. 그 남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철조망에 옷이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빼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북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그 남자도 달렸죠. 어둠 속으로요.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악몽이었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브로커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돈은 그 남자가 준비했죠. 외교 라인에서 빼돌린 자금이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어요. 밤에만 움직였죠.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남부까지요. 몇 번이나 공안 검문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트럭이 멈췄어요. 공안이 짐을 검사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죠. 박스 틈새에 숨어서요.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쳤어요. 여권은 위조였습니다. 검문마다 떨렸죠.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뿌렸으니까요. 마지막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요청했어요. 대한민국 도착은 꿈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하지만 환영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차에 태워졌죠.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국정원 조사실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 어딘가였어요. 건물 위치도 몰랐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들어갔죠.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형광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제 이름을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뭔가 적었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걸 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적었죠.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고 지도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말했죠.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1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사관은 교대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언제 탈북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왔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대답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물었어요. 일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대답이 바뀌니까요. 그 남자도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함께 탈출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공범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다른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탈북민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두 저처럼 조사받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몇 층인지 몰랐습니다. 버튼에 숫자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엔 햇빛이 있었어요. 진짜 햇빛. 자유의 햇빛.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통일부 교육시설이에요. 탈북민들이 처음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호적에 오를 이름이었어요. 과거의 이름은 버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부인이라는 신분도 지웠죠. 이제 저는 평범한 탈북민이었습니다. 숫자로 불렸어요. 교육생 412번. 교육은 매일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쓰는 법. 북한에선 몰랐던 것들이었죠.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20명이 한 건물에 있었어요. 나이도 출신도 경력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죠. 모두 목숨 걸고 왔다는 것. 저는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부인이었는지, 평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지웠으니까요. 그 남자는 다른 시설에 있었습니다. 남녀가 분리되니까요. 연락할 수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죠. 하나원을 나간 뒤에도 우리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석 달 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원룸 하나 얻었죠. 서울 외곽 작은 동네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였어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니까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북한에선 문을 잠가도 소용없었어요. 보이부는 열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문을 안 잠가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어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사는지 기록하는 사람도 없었죠. 계산대에서 돈 내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수다 떨었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감시당하지 않는 웃음.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저는 아침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지금 저는 다른 이름으로 삽니다. 과거의 사진도 기록도 없어요. 최고 지도자 부인이었던 여자는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북한 매체에 제 사망 소식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병사했다고요.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일하고 퇴근해요. 저녁엔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합니다. 드라마 보고 책 읽고 잠들죠. 평범한 일상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 차가 오는 꿈이에요.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꿈. 깨면 식은땀이 흘러요.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꿈이었구나. 그 남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가끔 생각은 해요. 잘 살고 있을까? 저처럼 새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저는 말합니다. 혼잣말로요. 그곳에 남았으면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숙청당했거나 수용소에 갔거나 죽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걷고 웃고 울고 선택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불안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죠.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제 이름으로요.